네, 반갑습니다. 기초가 원장 장동철입니다. 축제들 안 가셨나요? 오늘 저희가 상당히 오늘 대진 운이 좀 불리하다. 오늘 거의 반 채우면 많이 채울까 생각했는데 너무들 많이 오셔서 역시 진리는 하나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최고다. 어떤 상품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구나. 제가 유니버시티 플러스를 여러 번 해봤는데 오늘 굉장히 뿌듯한 초반부터 아주 좋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지금 특집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분노를 버려라, 불안을 갖지 마라 계속 이런 톤이었는데 오늘 또 장하성 선생님 오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가져라, 오늘은 화를 내라 라는 아마 톤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연사로 모실 장하성 교수님은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신 계기는 바로 이 작년에 나온 이 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3포 세대냐 5포 세대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텐데 분노의 사회적 확장 또 뭐 사회적 기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한 이 책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 특강에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하고 약속을 정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공교롭게 선생님이 오늘 아주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가 돼서 그래서 오늘 부득이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습니다. 더 멋있으시죠? 예, 아마 오늘 강연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밝은 호흡을 좀 전해드리시면 빨리 쾌차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왕림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강행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의 연사이신 우리 장하성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또 뭐 불통 등등의 문제,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사회적으로는 이 뭐 세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미래 세대의 희망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산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엉켜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에 모두가 좀 생각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이 다 예견되었고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누적되어 온 결과인데 안타깝게도 이 결과를 바꿀 힘이 있고 바꿔야 될 책임이 있고 바꿀 위치에 있는 사회 지도자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 또 우리 재계 리더들, 이 사람들이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 세대들에게는 오늘의 삶에 파고드는 현실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보다 삶의 일부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겐 이건 현상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는 많은 지표는 어떤 현상적인 걸 보여주지만 사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 교수로서 본분을 딱 지키지 못하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어느 대선 후보를 돕는 일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 자신은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을 바꾸는 현실적인 힘이 있는 세력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정책을 펴고 하는 것을 돕는 수밖에는 이 바꿀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단해 보고 그것이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제가 시간을 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우니까 일단 양복을 좀 벗겠습니다. 자, 경제가 모든 건 아니지만 오늘의 주제는 경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 목적이 뭐냐? 뭘 위한 거죠?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론 잘 산다는 이 명제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만이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국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을 보다 잘 살게 하는 경제는 누가 움직이느냐?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개인과 기업과 정부입니다. 개인이라 하면 가게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세 국민 일반 보통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궁극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그런 셋이 만나서 뭘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말이냐? 결국은 그건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 그것이 이제 생산 구조의 결과물로 보면은 우리가 그걸 부가가치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분배된 결과로 물인 것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당시 GDP가 어떻게 됐느냐,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일해서 만들어내는 그해의 새로운 부가가치,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국민들에게 분배된 결과인 국민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 하면 뭐랑 99.5% 같냐면 국민 총소득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개념으로 볼 때는 국내 총생산,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분배된 개념으로 볼 때는 국민 총소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앞서서 경제성장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 총소득이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어떤 경제활동들을 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개인은 모두가 노동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물려받은 재산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로 두고 모두가 일을 해서 먹고 삽니다. 왜 일하냐? 소득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럼 소득을 만들어서 뭐 하느냐? 그 돈으로 소비합니다. 그리고 투자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득의 지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또 냅니다. 이것이 국민이 하는 경제활동의 대략이죠. 기업은 뭐 하느냐? 투자하고 생산해서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의 주체입니다. GDP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귀속되는. 그런데 이 부가가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업이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임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자본을 공급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나 배당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로 결국은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는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그리고 기업 역시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사회 인프라, 다시 말해 기업의 활동이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한 기능인 재분배를 합니다. 재분배를 하면 다시 분배한다, 이런 뜻이죠. 분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한테 거둬들인 세금으로 분배로 충분치 않은 부분에 다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든 경제 성장의 최종적인 귀속은 개인의 소득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정부는 그 개인의 소득, 가계의 소득, 국민의 삶을 경제적으로 낫게 하는 도관체,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귀속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가도 부강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갖고 사회 인프라, 도로도 갖고 항만도 갖고 자산을 갖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국가 그 자체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 기업이 개인에게 일한 대가로 임금을 주거나 자본을 공급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주거나 하는 부분과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정부 예산의 30%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또는 저소득층,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경제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게 그동안 발전했느냐? 특히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고 산업화를 했고 뭐 등등, 뭐 또 이 과거에는 뭐 어쨌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부 기성세대, 50대, 60대 세대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제도 KDI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예측률을 2.7%로 낮춰 3% 미만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 우리 젊었을 때는 경제가 10%, 9%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어찌 됐길래 한국 경제가 이 모양이 됐느냐?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었다. 한국 경제가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그래서 BT, ET, NT, GT, IT 뭐 온갖 T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창조자 붙이고 녹색자 붙이고 정부 바뀔 때마다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1962년부터 정부가 시장의 모든 걸 정하는, 거의 모든 걸 정하는 이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계획경제라는 걸 여기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계획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원의 분배와 가격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목욕탕 요금을 목욕탕 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 1990년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방의 커피값, 라면값, 소주값, 맥주값을 시장에서 마음대로 정하게 된 것이 1993년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라면값, 비누값, 세제값, 이발료, 목욕탕, 소주값까지 다 정해서 움직인 경제가 계획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경제는
물론 공산주의 체제상 계획경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계획경제의 출발은 1921년 구소련의 초대 수상인 레닌이 시작을 한 거고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경제를 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실제로 경제 운용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경제 계획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 것이 언제 종말을 했냐면 1994년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 즉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오래된 것처럼 어른들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20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시대는 굉장히 좋았다. 박정희 시대 때 산업화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입니다. 1979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800불입니다. 지금 28,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묻죠. 뭐가 그렇게 좋았냐. 물론 초등학교 때 도시락도 싸지 못하는 친구들이 반의 3분의 1 절반이었던 그 시절에서 다시 말하면 절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거지만 지금의 경제 수준을 거기에다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산업화를 박정희 시대 때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1978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 1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보다 농업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제조업이 농업보다 비중이 높아진 게 1979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이 2%입니다. 당시의 농업은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보면 비록 계획경제 때만 고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졌는데 계속 과거처럼 10%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어찌됐건 우리의 경제 성장은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난 300년, 길게 보면 350년까지 이야기합니다. 250년, 3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성장을 한 사례가 없다 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경제 성장의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들을 잘 살게 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인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위의 그래프가 경제 성장 누적한 것이고 나머지 셋이 가계의 소득 증가입니다. 근데 경제는 누적에서 한 74% 2000년 이후 성장을 했는데 가계의 평균 소득은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33%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가계를 소득 수준으로 상위 10%에서 최하위 10%까지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 10%도 41% 성장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최하위 10%의 실질 가계소득 성장은 8% 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는 경제가 74% 성장했는데 평균적인 가계소득이 그거의 절반밖에 안 늘었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 경제성장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전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빈곤층은 경제성장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구조가 돼버렸고 최상위층이 그나마 40% 성장을 해서 그나마 혜택을 누린 이 묘한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따져봐야죠. 다른 하나를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경제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최종적으로 개인, 즉 가계에 기속이 된다고 했고 정부나 기업은
그 가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진 소득을 셋이 나누어 갔습니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 인프라 투자, 재분배 등등을 합니다. 기업은 뭘 하느냐? 분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우리가 기업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돈으로 재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산도 늘리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20년 내 이 변화를 보면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체 우리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국내 총생산, 즉 국민 총소득을 어떻게 나누었느냐고 봤더니 국민들한테 나누어 준 부분, 즉 가계에 나누어 주는 부분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정부가 가져간 부분, 지금 세금으로 가져간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계가 가져간 몫으로 줄어든 것이 그대로 누가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의 몫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한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에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부자가 되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죠. 아, 기업이 이렇게 돈을 모아놓는 것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미래에 생산도 늘리고 미래에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소득이 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데 이 그래프가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인 경제성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경제성장을 한국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상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간단한 그 지표로 보면은 9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증가율과 다 실질가치입니다. 기업 소득이 늘어나는,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 중에서 기업이 보유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과 정부가 세금으로 걸어들여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포함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보면은 가계소득이 경제성장보다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업 소득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고 계속, 그리고 가계 소득 성장률과 정부 소득 즉 세수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못 미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소득 즉 세수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년 연속 정부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한국 자본주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국민들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기 있는 교수님들의 삶입니다. 가계소득으로 보면, 가계소득은 이제 여러 다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만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만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가계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체 가계 소득의 95%가 임금입니다. 그러면 부자들, 다시 말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나 배당이나 임대료 같은 재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재산 소득이 정말 좌우하는 계층은 상위 1%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오른쪽에 아마 그거 같은데
상위 10% 소득 계층으로 제일 높은 아마 연소득 월소득이 900 몇십만 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946만 원이니까 연소득이 한 1억 한 1, 2천 되는 이런 상위 10%도 일해서 버는 임금이 93, 4%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은 무엇에 의존해서 사느냐면 일해서 번 임금으로 먹고 삽니다. 자, 재산소득은 제가 여기 그래프는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를 1,800만으로 본다면 국세청에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 700만은 개인소득을 낼 만큼의 소득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당소득을 내는 사람이 약 한 800만 됩니다. 아니죠. 한 200, 그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을 받는 사람 중에 상위 1%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크기가. 그래서 재산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은 부자들이 재산으로 버는 소득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만든 일부 원인이긴 하나 99%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임금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서 잘 살게 되면 재산이 늘어나니까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더 많아지고 임금으로 버는 소득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이 구조인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일 아래 그래프일 텐데 상위 10% 경우도 거꾸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한국은 아직은 근로소득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근로소득 중에서 이제 근로소득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재산소득, 즉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걸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면 총소득, 일종의 시장소득,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을 보면은 이 그래프는 최근에 한국노동연구, 이제 한국의 이 소득 재분배에 관한 연구에 가장 이 디테일을 깊이 있게 연구한 분은 동국대학에 있는 김낙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로 이제 과거 우리의 불평등의 자료를 어떻게든지 복원하는 작업을 했는데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러니까 초반부터 중반 이후 그 한 10년이 자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연구위원이 박사가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 우리나라 개인의 소득 중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제일 아래 거죠. 5%가 차지하는 거, 10% 차지하는 비중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불평등이 심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불평등이 크게 심해지지 않고 약간 변하는 정도. 그러다가 놀랍게도 90년대에 들어와서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건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건 이미 이전에도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불평등이 악화됩니다. 전체 소득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 소득으로 본다면 제가 그걸 부연 설명하겠네요.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는 게 자기 월급에서 내는 근로소득, 그다음에 재산 소득에서 이자에서 내는 소득, 이자 소득에서 내는 세금, 배당에서 내는 거, 임대료에서 내는 거, 그다음에 증여, 상속,
그다음에 이제 집을 사거나 팔아서 얻는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거 다 통계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 개인이 낸 총 세금 중에서 임금으로 낸 세금의 비중이 92%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아도 임금이 절대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그 총소득 중에서 임금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만을 봤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소득 불평등이 그나마 개선되는, 아주 완만하게라도 개선되는 구조였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9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총소득의 불평등의 악화는 결국은 임금 소득 때문에 결정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임금, 이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진위계수, 이제 이 진위계수를 제가 이게 그냥 보여만 주는 게 이 계산에 근거가 되는 통계에 문제가 있어 그러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추세는 충분히 보여주는. 진위계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임금이 오히려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역전돼 버렸고, 그거를 우리가 임금 그 자체의 최상위 10%,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 하위 10%를 봐도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항시 어떤 지표를 갖다 대도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는 항시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때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꿈을 가지고 이민 가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습니다. 중산층의 나라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무처장님 여기 아직 계시나 모르겠어요. 아, 우리 경제학 학생들 있다면 배웠으리라고 생각 드는데, 결국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결국은 1941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주 전격적인 그 임금 불평등 완화 정책을 써서 미국이 중산층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한 40년간 유지됐었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 턱 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불평등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1980년 이후에 시행된 이후로. 그렇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하는 것이 논란이 많은데, 간단히 제가 여러분한테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1980년에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79년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시장에 맡기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 시장이 현명하게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기본 시장 근본주의 정책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 축소, 노동 권리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역할 축소, 특히 여기에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이 공공 서비스를 줄여서 그거를 영리 사업화하는 이런 형태의 겁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됐냐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초부터 80년대 초부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북유럽도 1980년대 후반 가면은 그 정책을 수용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게 200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빈곤층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것이 2001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00년은 이미 어떤 때냐, 미국과 유럽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이 나온 훨씬 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전에 기딘스나 하는 분들이 제3의 길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주요 국가들의 불평등이 조금씩 악화되기는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도. 그러나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봐서 제일 위에 파란색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 그렇게 된 주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문제이고 미국이 30년 동안 악화된 정도를 우리는 약 한 16, 7년 만에 따라잡을 정도로 그 속도도 빨랐습니다. 결국은 한국 경제는 그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 살림을 더 낫게 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불평등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원래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엉뚱하게 지금 반전돼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들의 삶은 가계소득으로 이어가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임금인데 임금만 본다면 2000년 이후로 경제성장이 74% 누적 성장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은 그거의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임금이 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삶이 나아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무리 저성장 추세였다, 세계 경제가. 그리고 한국 경제도 지금 저성장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는 OECD 형국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4위, 5위 안에 항시 들어왔습니다. 저성장 중에도. 그리고 누적적으로 25% 성장을 했어요. 2007년 미국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런데 임금은 그 시기에 5%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럼 경제 성장을 왜 하냐는 거예요. 다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는 격차를 만든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 간 불균형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항시 대기업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980년에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97%입니다. 80년대 내내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90년대 들어와서도 75%, 80% 수준입니다. 지금은 50%, 6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 4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소기업 안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성세대들 뭣도 모르고 젊은 친구들한테 왜 너는 3D 업종을 안 가려고 하냐,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냐, 거기 가면 기회가 많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대기업, 절반 정도가 중소기업. 또 90년대 들어오면 60%가 중소기업, 40%가 대기업. 이랬는데 지금은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20%만이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풀타임 근로자로 보면요. 전체로 보면 한 74%지만. 근데 이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꿈의 직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게 아닙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심한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보다도 임금의 절반 또는 60%를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 이거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은 논란은 많은데 사실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공개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득이 어느 신문사 조사를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비율로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초대 기업의 경우에 원청 기업이 100이면 1차 하청 기업이 60%입니다. 임금이. 2차 하청 기업은 1차 하청 기업에도 60%예요. 3차 하청 기업은 거기에 또 60% 또는 그 이하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때 평균이라 하면 사무직이 아닙니다. 생산직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현대차 최고 경영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실입니까? 당연히 사실이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평균 한 15년 근속하면 뭐 연봉이 뭐 1억 얼마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에이, 함께 잘 살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월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장 교수님 원하시면 경력직으로 뽑아 드릴게요. 그랬더니 1차 하청업체까지는 대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300인 이상. 근데 2차, 3차가 이 중소기업, 즉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8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3분의 1, 4분의 1 임금 받고 일하는데, 우리 박만석 교수님 왜 학교 일 안 바쁘신지 계속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박만석 교수님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때 이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장 논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시장 외적, 경제 외적 힘에 의한 것이지 이것이 시장의 경쟁 논리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이나 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없는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업 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고용의 불평등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정규직이란 단어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 내가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2000년 이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이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분류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근데 일본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도 OECD 통계 non regular worker라고 나올 때는 그건 한국만 지칭할 때입니다. 이거는 일은 지속되는데 사람은 2년마다 자르는, 우리 고려대학교도 그 짓 하고 있죠. 그 고용의 왜곡된 구조가 한국에 뿌리를 내린 것은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통계도 없습니다. 지금은 비정규직인 정규직의 임금의 절반.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이 정부 통계로는 3명이 1명이 비정규직이고 노동계 통계로는 2명이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내용을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한 27, 8%가 자영업자입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한 이제 6%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자영업자 이익은요, 경제가 70 몇 % 성장하는 동안 거꾸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창업하라는 게 좀 깝깝합니다. 어른들도 맨날 망해 나가서, 한국은행 지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경제는 성장했는데 자영업은 줄었어요. 무려 13%가 줄었어요. 가치가. 그랬는데 젊은 애들한테 일자리 못 만들어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일자리 만들어봐. 내가 보조금 몇 년 줄게. 이런 식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은 고용 불안정이 심한 나라입니다. 임시 고용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기간이 짧습니다. 가장 짧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만이 아니라 고용 격차 또한 심각한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3명에 1명은 매년 일자리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역시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결국은 고용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고용의 문제, 기업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가 이 불평등의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일해서 만든 소득이 우리에게 분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입니다. 정부가 많이 가져갔다면 사회 인프라를 많이 지었고 재분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통계를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재분배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결국은 뭐냐면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계로 분배되는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이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를 하면 그것으로 당연히 투자를 늘리고 미래 고용을 늘리면 그것이 미래 소득이 늘고 다시 미래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본 것처럼 가계소득이 계속 줄어왔다는 것은 투자가 늘지 않았고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이 유보금을 보유한 겁니다. 현금으로 쌓아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를 봐도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빨간색이 총 투자고 제일 아래가 생산 설비 투자입니다. 2000년 이후로 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함께 우리가 일해서 만들어낸 이 부가가치를 나누어 주지 않고 계속 더 많은 비율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 돈으로 뭐 하냐? 기업이 저축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 총 가처분 소득 중에서 기업 저축의 비중이 가계 저축의 비중을 3배를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그 돈이 기업의 생산 자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경제 언론에서 가르치는데 한국은 기업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현상도 일본과 한국에 독특하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계가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이 저축의 주체인 나라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위 100대 기업이라고 했지 초대 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도 지금 3분의 1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힘든 또 다른 기업의 불균형 구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20%를 넘던 가계 저축률이 이제 5% 미만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약간 가계는 저축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계속 부채를 줄여가고 당군 이래 가장 이자율이 낮은데도 부채를 안 씁니다. 가계 부채는 날로 늘어나는. 그래서 모든 경제 성장의 결과가 기업은 잘 되고 국민은 별로 잘 된 게 없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상한 나라의 경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100대 기업, 즉 아주 꼭 100개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큰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된 이 경제 구조 때문인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매출액의 약 한 28%, 29%를 재벌 그룹 상위 100개 기업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100개의 기업이 고용,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고용은 4%를 담당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 이익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고용 구조와 생산 구조와 이익 구조가 미스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 모든 중소기업이 비상용 근로자까지 합치면 전체 고용의 72%를 담당하는데 이익은 전체 기업 이익의 30%, 그러니까 100개 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불균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삼성그룹의 소유 구조인데 최근에 지금 바꾸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누구를 소유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매년 제가 스스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거 그리느라고 정말 눈이 아픈데 그야말로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 회로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매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아래 보면 호텔 신라 있죠? 자, 신라 호텔 오너가 누굽니까? 이부진이. 놀라지 마세요. 이부진은 신라 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주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나 오빠인가요? 동생인지 이재용이 갖고 있지 않겠냐?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도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에게 물으면 대부분 다 신라호텔 오너가 누구냐? 이부진이라는 거예요. 주식 한 주도, 주식회사에서 자본주의에서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은 오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시하나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 생각을 만든 매직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럼 신라호텔의 일대 주주는 누구냐? 누구죠? 신라호텔의 일대 주주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은 아니네요. 우리 신 교수님, 박 교수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입니다. 어찌하여 국민들의 돈이 들어간 기업을, 국민들이 일대 주주인 기업을 한 주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소유구조의 불투명성, 난맥상입니다. 형제간에 안 싸울 수가 없죠. 이런 구조라면. 특히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가 소유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0.1%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소수 그룹이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가 가장 심한, 다시 말하면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이 불평등하고 미국이 정말 비인간적인 경쟁을 하는 나라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점을 하나 지적을 하면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이 창업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록펠러나 카네기다 이런 후손들은 100대 부자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00대 부자 넘어가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자본주의 역사 50년, 시장경제 역사 20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에서 전체 80% 이상이 상속부자입니다. 제 스승들은, 지금 은퇴하신 명예교수님들은 제자들 중에 창업자들이 많아서 재벌 총수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 제자들은 없어요. 기껏 있는 게 그 창업자의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다 당대 창업자들. 한국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한국은 더 이상 정주영, 이병철 등등 새로운 창업의 성공 신화가 끊긴 지가 20여 년 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창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공 신화는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가 한쪽으로 성과를 치우치게 분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은 다 저 그림의 오른쪽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미 상당수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나는 오른쪽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오른쪽 발굽구멍을 뚫고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누워서 의시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개인의 독창성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n분의 1의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이란 건 다 자기의 독창성도 있고 한데 무조건 평등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게 비효율적이고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왜 망합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합니다. 왜? 자본주의는 경쟁을 해서 파이를 키우고 효율성을 낸다고 했는데 소수만 이 경쟁의 결과를 누린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때려 부셔야 됩니다. 경제의 목적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소수의 국민만 잘 사는 자본주의라면 그거는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건 2등이 1등 될 수 있고 꼴등이 그걸 탈출할 수 있는 이 역동성에서 효율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지 않는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이면 이거는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기득권의 강화를 위한 경쟁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위가 바뀌는 경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하는 경쟁. 그런데 그 신화가 안 만들어지는 이 구조, 이걸 우리 고대 학생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대한민국 젊은이의 대다수가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 조국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지표로 보면요, 전체 청년 세대의 첫 일자리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정규직화되고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이거 여기서 임시직이라 하면 OECD의 분류인 temporary worker인데 이거는 우리가 분류하는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년이 지나면 임시직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즉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 하는 기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10명 중에 2명만이 정규직에 해당되는 영구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른 나라는 3년 지나면 6, 7명이 다 전환되고 1년만 지나도 4명, 5명이 다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뿐입니다. 자, 흑수저를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 타고나지 않으면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냐.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건 극복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이 지났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지금 몇 시죠? 6시 3분. 아이고, 깜짝 놀라라. 네. 자,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 정말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내가 볼 땐 거의 다가 운으로 고대온 겁니다. 제 인생관이 그래요. 운구기일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가는 제자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여기 혹시 김민기 학생 와 있나? 어디?
민기야, 공부는 뭘로 한다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기 학생이 유학을 가서 지금 미국서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잠시 단일화 운동을 온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 머리로 하는 사람 저는 몇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머리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찾았을 때가 21살 때죠.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정말 경제학으로 본다면 아담 스미스 같은 또는 뭐 칼 막스 같은 또는 뭐 케인즈 같은 학자들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다 그 국부론도 50대 초 52인가 3때 썼고요. 막스의 자본론도 그때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그러나 그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운이 따라야 돼요. 자, 운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본 바늘구멍에서 오른쪽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긴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도서관의 제 책에 그 한국 자본주의라는 지금 이 책 말고 거기에 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정의의 철학의 논쟁에서 내가 기여한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한 거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왜 반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흙수저가 이런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네, 조절을 못하네요. 두 가지 길이 결국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일에서 버는 임금이 늘어나서 내가 잘 살게 되거나 또는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이외에는 아무 대책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국민이 좋아할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또 함께 늘어날 거다.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역량을 기르는 최고의 길이 교육이죠. 근데 교육마저도 지금은 기존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그 결과가 지배된 이런 상황까지 가서 교육이 외생 변수가 아니라 내생 변수가 돼버린 아주 희한한 구조까지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임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새로운 도전적인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장이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그렇게 경쟁해서 만들어진 더 많은 성과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공정한 분배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이지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어떤 조직의 일원, 사회의 일원, 국가의 일원,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가치만이 지상 최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개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존중되고 지상의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최상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입니다. 평등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n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이 구조가 평등입니다. 근데 그 구조가 돼 있지 않는다면 흙수저가 금수저는커녕 그 흙수저를 극복할 구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분노하라고 했느냐? 결국은 한국 사회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이 구조에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 된다. 그럼 이게 다음 세대한테 희망이 있느냐? 없다죠. 참 이거 깝깝하죠. 없다고 해버리면 이제 가야죠 뭐. 만들 수는 있느냐? 당연히 있다고 답해야죠. 있다라고 말하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희망의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무조건 뭐 긍정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전 뭡니까? 뭐 긍정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책 쓴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는 그렇게 했니? 그렇게 묻고 싶은. 아니 뭐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뭐 어쩌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뭐 배웠죠. 근데 제가 본 극단의 경우는 컵에 물이 반이 있었는데 컵이 넘어져서 물이 엎질러졌어도 아직 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최고의 긍정학. 어떻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정책적 이슈고 큰 틀에서의 마지막 결론만 이야기할 텐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국민들이 함께 잘 살지 못하는 구조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이 불평등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바꿀 것이냐를 이야기하려면.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한국 사회의 구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즉 기성세대입니다. 즉 저와 박 교수님, 신 교수님 등등 여기 계시는 기성세대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오늘 만들었느냐. 오늘의 한국의 풍요를 있게 한 것에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산업화 세대, 즉 60대 이상의 세대. 오늘의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져온 민주화 세대라고 자부하고 사는 50대. 이 5, 60대가 지난 한국 사회를 20, 30년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의 50대, 즉 386이라고 불려서 586까지 온 이 세대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에 이미 30대의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의 산업화 세대는 20대의 세상의 중심에 서서 40년 이상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30대는 찌질이들입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삼포세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중심은 관두고 10년 전에 스스로를 88만 원 세대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포기하는 세대가 됐고 지금의 20대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나 상당수가 자조적으로 잉여 세대라고 부릅니다. 쓸모없는 나머지. 그러면 지금의 이 20대, 30대에게 정말 희망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준 건 누구냐?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가 그 구조를 만들어 자기 스스로도 그걸로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20대와 30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는 기성세대들은 다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일자리가 임시직이면 임시직이지만 지금 같은 비정규직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통계가 보여줬습니다.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비록 지금보다 소득 수준은 낮아도. 근데 지금은 전혀 기성세대가 겪었던 그 구조가 아닌 구조를 젊은 세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현실을 바로 보는 지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50대, 60대는 잘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 제가 정치적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20대, 30대는 세상 없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투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0대, 30대는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데 50대, 60대는 잘한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대통령의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정치를 보고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잘한다, 조금 더 못한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세대가 보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가장 최근 혹시 뭐해서 최근에 이제 지지도가 뚝 떨어졌으니까 그땐 또 원래는 마찬가지. 아직도 이분들은 제 친구 또는 제 선배들은 아직도 잘 나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계를 보십시오. 저 세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업화 세대가 아직도 한국 사회의 많은 구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의 지도자들은 다 40대 후반의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미국 오바마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유럽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독일의 메르켈이 52살에 된 것이 제일 늦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40대 정치인은 피도 마른 애새끼입니다. 30대에 정치에 입문을 해야 40대, 50대 들어가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계 30대는 존재가 없습니다. 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재계는 무슨 재계입니까? 속지 마세요. 정부가 창업하라는데 괜히. 한국 사회를 이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바꿔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젊은 애들은 3D 업종은 안 하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냐. 이놈들 다 안 굶어봐서 그런다. 내가 6.25 때 어땠는지 아냐? 어? 내가 60년대 구로공단에서 어땠는 줄 알아? 입만 열면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1979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800불입니다. 그 시대의 파라다임을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바꿀 생각도 없고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한국 사회 구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로 가장 와닿고 가장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대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젊은이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데 노인네가 나와서 세상 역사 바꿨다는 이야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당하지만 그 부당한 거에 저항하고 그걸 바꾸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의 부족.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보여드린 바늘구멍에 지나간 사람은 3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초대 기업,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고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00명에 4명입니다. 사무직 이야기 아닙니다. 생산직까지 다 포함해서 100명에 4명입니다. 나머지 96명은 그 아래 깔리는 구조, 즉 바늘의 왼쪽 구멍의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나만 노력하고 나만 긍정의 힘을 믿으면 나는 된다. 누군가는 될지 모르나 절대 다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맛집 가서 여러분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사회를 힐링하는 데 함께 행동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